네, 뉴스 쟁점들 깊숙이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7167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양주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 승무사원입니다. 아, 기사님이시군요. 우리 승무사원들 차분함 속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안전 운행하고 있습니다. 권유부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이 됐고 울산 지역만 아직 운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 관련 뉴스들이 아마 주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뉴스 시작해 봅니다. 경기도 노사는 타협에 이르진 못했지만 오늘 예정됐던 파업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노사는 경기도의 요금 인상 결정 등으로 추가 교섭이 필요해져 우선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파업을 유보한다라는 경기도 버스노사 타협 내용이 지금 뉴스 리포트였는데 지금 이 시각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35분 지나고 있는데 버스가 지금 멈춘 곳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울산이 멈춰 있는 상태고요. 우선 서울버스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서울버스는 새벽 2시 30분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돼서 파업에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 서울버스는 오늘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버스는 우선 파업이 유보된 상태고요. 오늘은 당장은 정상 운행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업 예고가 철회된 지자체가 있는데 대구, 인천, 광주, 전남, 충남, 창원 이런 곳에서는 버스가 우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4시 20분에 첫 차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일부 운행 차질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도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다만 울산버스 노사의 경우 교섭 타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시부터 사실상 버스 운행이 멈췄고요. 울산시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중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2시간 동안은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운전기사 배치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죠. 예. 대신 그 울산시에서는 비상수송 버스 70대를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그 울산 시민들은 버스 운행 정보를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버스 파업의 중요 쟁점이었던 경기도가 예. 뭐 워낙에 유동 인구도 많고 버스 노선이 또 서울이랑 연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요금 인상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기도 버스 요금이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기존에는 경기도 요금 인상분의 20%를 서울시가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연결돼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환승을 하다 있었죠. 보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서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고요. 당초에는 이재명 지사가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사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예. 하지만 어제 밤 10시부터 경기도 버스 노사가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 요금 인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임금 인상을 얼마나 할지 결국에는 타협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다행히도 그 파업은 미뤄졌고 29일까지 이 노사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벌었습니다만 그 임금 인상에 대한 그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예, 그런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버스 파업 사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행히 위기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남겨져 있는 과제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파업 논의에서 결정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버스 요금 인상 그리고 중공영제인데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버스 요금 인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버스 업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파업 네. 이 예의가 나온 건데 그런데 그 해결을 결국에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에 대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영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네. 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를 운영하는 제도고요. 여기에 준을 붙이면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그런데 지자체가 일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중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매년 2,5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고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도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지자체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1월에 MBC 보도 내용을 보면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버스의 경우에 딸을 이사로 등록시켜 두고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을 받아가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중공영제를 실시하려면 이런 문제를 차단하는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될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공정해야 되겠죠. 예. 네. 지금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들이 많이 도착을 합니다. 4465님은 정부의 주 52시간제도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버스기사 월급 때문에 세금 또 올리나요?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됐다고 하지만 다시 또 이런 파업이 이루어질 때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4465님은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반대 의견으로는 김도영님 같은 분들은 버스 요금 200원 올라도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저렴한 겁니다라는 의견도 또 올려주셨습니다. 또 버스 요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연봉 빼고는 다 올라가네요. 뭐 이런 예. 문자 메시지도 도착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버스 파업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들입니다. 이 버스 파업 관련된 소식 살펴봤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뉴스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제죠 이제 국회에서 전두환 사살 명령 이 내용을 증언했던 전 미국 육군 501 정보단 요원이죠. 정보 요원으로 활동했다라고 알려진 김용장 씨 관련 소식인데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소식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김용장 씨 소식을 전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잘못 언급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네, 정정을 하고요. 자, 일단 김용장 씨 어제 광주 갔습니다. 예. 그 당시 미군 정보관이었던 김용장 씨와 국군 보안사 소속이었던 허장환 씨가 두 분이 광주에 가서 증언회를 열었어요. 그저께 국회 행사에도 두 분이 참석했었는데 그렇죠. 함께 예. 또 참석을 했었죠. 증언 내용을 제가 봤는데 국회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께 국회 특별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당 박광원 의원실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증언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증언이 많았는데 이번 증언에서 새로운 증언이 무엇이고 무엇을 강조했으면 좋을지 한번 물어봤더니 사살 명령 이 부분을 좀 언론이 주목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언론에서는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분의 주장은 발포라는 것은 상대방이 총격을 가했을 때 방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내린 명령은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요걸 좀 살펴봐야죠. 발포 예. 명령과 사살 명령. 과연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감 자체가 크게 다르죠. 다르죠. 예, 네. 발포와 사살은 역사에서는 결국엔 서술이 중요한 문제인데 두 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사 서술에서 잘못된 용어를 바로잡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선 의미가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진상조사위가 곧 조사를 또 시작하게 될 텐데 핵심은 전두환 씨가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 이 여부잖아요. 그렇죠. 이 조사의 시작점이 발포 명령 또는 사살 명령일 텐데 이 시작점을 바로 잡으면서 조사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보도됐던 내용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군인들이 자위권을 발동하는 예. 거예요. 총이 있으니까 총을 쏜다. 그러니까 해명의 이 여지가 있는 내용은 거죠. 뭐냐면 시민군이 먼저 어떤 공격을 했다라는 게 전제로 깔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사살 명령이죠. 사살 명령은 앞에 보이는 시민들을 향해서 진짜 조준 사격해서 사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어제 김용장 씨, 허장환 씨 새로운 증언이 있었을까요? 예, 새로운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허정환 씨가 한 증언인데 광주 소식을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전주나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사살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렇군요. 이 증언이 좀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네. 허장환 씨가 어떤 분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장환 씨는 보안사령부 소속 특명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지휘하는 조직 소속원이었는데 허장환 씨가 스스로도 국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18 시나리오를 세운 인물이 한 10명 정도인데 그중 한 명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리핑을 했었죠.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위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이 관련된 내용들 다시 확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국방부에서는 뭐 좀 예. 조심스러운 상황을 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광주 관련해서 이제 뜨거운 상황에서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5.18 39주기가 됩니다. 39주년이 되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주 방문하는 것을 5.18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광주에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방문한다고 참석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거죠. 기념식에 예. 참석한다 말을 했는데 그런데 5.18 시국회의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18 망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모인 곳인데 네. 여기에서 어제 한국당의 망월동 방문을 거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5.18 망원 의원들을 비호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한국당 대표가 망월동을 방문하는 것은 5월 영령 광주 시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18 시국회가 말한 사실상 면죄부라는 거가 뭐냐면 그 5.18 망원 의원들 있었잖아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 그렇죠. 이 의원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5.18 추가 증언 관련된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전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선 한국당을 향해 민생 협력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특히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는 5당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제 한 주의 중간을 넘어서는데 이번 주 국회 정상화 예. 될까요? 이번 주 안에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여전히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좀 희망적인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네. 지난 12일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저녁에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는데 지난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를 상견례 차원에서 국회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밥 잘 싸주는 누나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말을 네. 했는데 짜장면을 사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약을 지켰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근데 지난 12일 그 만남에서 국회 정상화에는 실패했어요. 뭐 결과는 없었는데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여당 출입이잖아요. 예. 뭐 이런 거 좀 직접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한번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네. 어제 오후에. 에헤. 그랬더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을 고려해서 말은 뭐 아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바라고 있다. 근데 명분이 없어서 못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인영 대표는 느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명분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는 참 모호하긴 한데 예. 여전히 그 난기류도 여전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대표회담 이 내용을 두고 지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계속 1대1 만남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KBS 대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기싸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하자고 역제안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우선 5당 대표 회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대1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접점 카드를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을 먼저 하자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예, 청와대는
우선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최종 입장을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참 이게 서로 이 양보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전혀 지금 뭐 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양보가 예. 전혀 없어요 지금.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뭐 최측근 이렇게 불리죠.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입니다.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고 어제 첫 출근길이었는데 언론사들 많이 갔죠 여기. 예, 어제 많이 갔어요. 저도 갔었는데 한 3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세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연구원 원장 출근하는데 이렇게 기자들 모인 적 처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민주연구원이란 곳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추진할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데인데요. 한국당은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있어요. 야당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한국당의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총선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세고 중요한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를 뭐 보통 줄여서 여연 이렇게 부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공천이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내 여론조사를 여의도 연구원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총선 도전하려는 당원들이 여기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연구원은 그 정도는 원래 아니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민주연구원은 정책 쪽에 좀 더 힘을 쏟는 조직이어가지고 아니었는데 근데 이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신임 원장이 운의 남자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 최측근이고 그저께 이런 말도 했잖아요. 총선을 위한 병참 기지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재 영입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부원장으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당내 전략가로 꼽히는 이철희 의원이 부원장으로 합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민주연구원이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력 구성으로 봐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대충 감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자,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첫 출근길. 일단 내년 총선을 딱 이기겠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어제 출근하면서 했어요. 예, 시작부터 좀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정권 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당에 복귀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친문 중심으로 물갈이가 이뤄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 뭐 언급한 게 있겠죠. 예, 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기우라고 본다고 일축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헌혈하면 몸 안에 있는 피를 빼고 수혈하지 않는다. 헌혈을 하면 새 피와 기존 피가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러면 우리 윤 기자도 양정철 원장을 이렇게 대면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 만났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발언이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글 잘 쓰죠. 예, 네. 글도 잘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상당히 화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방금 헌혈 이 얘기뿐만 아니라 한국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영화 대사인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거에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무튼 또 임금을 받지 않겠다, 무임금으로 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후임자를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선언하는 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이 양정철 원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를 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얘기인데 2016년에 총선 새누리당 공천 당시에 경찰 정보국이라는 곳이 있죠. 여기서 지역 경찰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친박 후보 리스트를 알려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어제 SBS에서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합니다. 지역 정보 경찰들이 친박 후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이 클지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현안을 파악해서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 경찰이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보도가 많이 될 텐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정치부 윤성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